네, 증시가 올 들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의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점, 이런 걸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이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지 세 분께 한번 조언을 들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며칠씩 지금 얻어맞으니까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이제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또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시장은 기대 이상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항상 존재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다들 기대는 했지만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네. 앞서서 10월 6일 날 저점을 찍었던 자리를 옆으로 이제 횡보세를 붙이면서 대신 종목별로 이제 하락하는 양상들이 좀 그렇죠. 나타나면서 예. 지수는 그냥 힘없이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는데, 지수에 대한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조정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만 지금 섹터군 안에서도 이제 주도주,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움직여줘야지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염두하시면서 그냥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도 삼성전자는 사들였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했는데, 그 말을 달리하자면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에서 대거 빠져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안 빠졌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다른 날보다 아마 오늘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 개별 전체 지수가 크게 밀렸다는 얘기는 결국 개별 종목들이 크게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또 신용 또 반대매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보다는 그 이제 앞으로 개별 종목단에서의 어떤 또 추가적인 변동성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펀더멘탈을 뭐 논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네. 종목을 좀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을 한다라는 거는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은, 예. 종목을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 종목의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지금 당장에 장이 반등이 나온다 해서 급반등되고 중동 정세가 갑자기 풀리고 인플레가 갑자기 없어지고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리스크 관리 쪽에 비중을 두시고 지금 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요거 말씀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평론가님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이 있는데, 지금은 리스크 측정이 참 불가능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뭐 미국장의 낙폭이 무리장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원인이긴 하지만, 모든 어떤 그 매크로 함수에 대한 전망치들이 어떤 전쟁이라는 발생적인 이슈에 뒤섞여 버려가지고 뭔가 좀 뒤범벅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거를 뭐 거슬러 올라가려고 억지로 하는 것보단 네. 일단은 뭐 소나기도 확 내려야 그 다음에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안보 지원 예산 이 1,000억 달러 추경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받아줄까요? 의회가 1,000억 받아줄 달러 것이냐. 지출하겠다라는 예. 거를, 그거는 이제 바이든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는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 이제 안보 관련 예산으로 1,000억 달러를 쓰겠다. 사실 이제 국내 관련된 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이런데
쓰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뭐 3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 정도 사이거든요. 네. 1,000억 달러면 막대한 재정이에요. 이거를 사실 의회가 그대로 통과해 줄 리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터졌고 여러 긴박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 대선이라는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지만 채권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을 가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악재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 다음이 대체 뭐가 올 것이냐라는 건데, 국채금리 5%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5%가 넘어가면은 네, 상상하기는 싫지만 네. 네. 계속 갈수록 네, 주식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모든 자금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갈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이 받게 될 충격보다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가 붕괴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4.8, 4.9 이렇게 오기까지도 굉장히 버거웠고 많은 피해들을 겪어왔는데 예. 5%라는 거는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범위거든요. 큰 충격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반기 SBB 은행에 대한 파산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뱅크런이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때도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에 대한 가격대가 이제 빠지면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추가적으로 5% 이상에 대한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을 많이 했던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줄도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섞여 있는 과정들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에게 M&A 형식으로 밀어주기 위한 한 가지에 대한 계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니까 시장은 상당한 충격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4.9% 언저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버텨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바장님이 국채 5% 넘어가면 기업이 못 살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실물 경제 실제 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결말을 맞이하느냐, 물론 이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최악의 상황에 뭐 금융위기 같은 뭐 충격이 한번 딱 몰아치는 건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이렇게 길게 뭐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이제 5%를 넘어서는 거를 갖다 열어놓고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시장이 또 5% 어떤 상황 이상의 상황에서도 적응을 하려고 들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 조정 없이 바로 그냥 강하게 5%를 돌파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큰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계속 5%를 터치하거나 그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5% 이상이 됐을 때도 생각보다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사실 이 앞서서도 그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4% 넘어섰을 때도 그런 노이즈가 있었고, 네. 4.3을 넘어가냐 마냐 할 때도 그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갔을 때도 막상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아서 부러지는 것보다는 계속 부딪혀가면서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냐 하면은 지금 금리 그 국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5% 이상이었었던 6% 넘어갔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 그럼 모든 기업이 줄도산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적응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그런 미국의 어떤 체력이 계속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미 다 언론에 노출이 됐던 거지만은 상업용 부동산만 하더라도 지금 공실률이 30%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임대료보다도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역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기존 보유자가 주택을 팔 수가 없어요. 론을 갖다가 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요자는 있다 보니까 거래 없이 그냥 호가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이게 어느 순간에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가지고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못 견디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이게 또 생각 밖으로 또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세게 치고 올라가도 확 떨어지면서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5% 이상에서 적응을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것이 경기 후퇴를 앞당기는 어떤 하나의 재료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수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3월에 겪었던 SVB 사태처럼 낮아빠지는 은행들이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 혹은 그 규모가 충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은 아마 3월 때는 어쨌든 수습이 됐지만 JP모건 같은 이제 큰 형들이 나서서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수습이 됐지만 그 다음 만약 위기가 또 터진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마 더 큰 출혈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아까 체력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재정 적자도 지금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무언가 한번 풍선이 터지고 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뭐 최악은 다 최악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뭐 어떤 충격이든 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떤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세 분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좀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대표님부터. 지금 어떤 투자들을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세간에는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쉬면 안 되죠. 쉬는 건 안 돼요. 쉬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쉬려고 해도 물려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물려서 쉴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빠질 때마다 뭐 물을 탑니다. 뭐 이렇게 하는 전략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잘라낼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악재들이 아니고 지속적인 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여기서 갑자기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바닥은 앞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여기서 우리가 물타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대신에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 조금 짧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무작정 길게 들고 간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작정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라는 전략은 가장 안 좋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 단타밖에 지금은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추석 전에 그때 이제 그 말씀 이제 추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 추석 전에는 좀 현금 비중을 늘려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실제로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추석을 맞았고요. 그 이후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반등할 때마다 저는 이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주식을 살 때 보면은 시장이 괜찮으면 확률적으로 수익을 내는 어떤 비율이 높아지고 시장이 뭔가 안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확률적으로 손실 보는 매수했을 때 바로 손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는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자동적으로 좀 늘려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도 아까 이제 모두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봤냐고 그랬는데 그 말씀부터 드렸던 이유가 오늘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팔고 포스코 살 거냐 아니면 뭐 현대차 팔아가지고 기아를 살 거냐 이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제가 지금 올해 들어가가지고 종목을 뭐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한 3종목, 4종목을 사놓은 게 있으면 예. 그 가운데서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쪽으로 비중을 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주식이 이렇게 좀 불안하게 빠질 때는 종목 압축 전략을 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서 돌아설 때 압축해놓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세가 좀 빨리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나게 될 경우는 그걸 다시 분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계속해가지고 제 포트에서 바이오 섹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전지 섹터라든지 이런 쪽도 좀 섹터를 종목들을 늘려놨던 것들을 지금 좀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현금은 네.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을 그럼 줄일 때 많이 빠진 거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은 덜 빠진 거를 없애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가지고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백업을 하거든요. 네. 그 백업을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회사는 정말 괜찮은데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그거 버려요. 근데 회사 내용도 괜찮고 수급도 나름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수급은 견디고 있는데 회사가 좀 불안해. 예를 들어서 주가는 덜 빠졌습니다. 그런 거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압축을 좀 시켜놓고 예. 그것이 어떤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현금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올 때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포트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분산하는 전략으로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불안하면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런 식의 저도 이제 레버리지 투자는 뭐 진짜 바보 아닌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압축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지혜일 네. 것 같고요. 저는 뭐 딱 이게 5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것만 한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세 종목은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경기나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대표하는 세 종목, 두 종목은 내가 자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유와 확신이 있는 종목만을 선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야 예.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억울하진 않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뭐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증권에서요. 오늘 뭐 고배당과 낙폭 과대를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좀 몇 개를 소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LX 세미콘, HMM, 세아 베스틸 지주,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소개가 됐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좀 선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선주 뭐 이렇게 좀 배당 많이 주는 이런 쪽으로 좀 선별을 해보든지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배당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배당 투자에 대해서 비중을 거의 이제 싫지를 않는데 이제 고배당주의 특징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가을쯤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주고요. 12월 되면은 거의 고점에 있다가 꺾이고 나면은 거의 1년 내내 이제 밑에서 빠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이제 우선주 말씀하셨는데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실적 괜찮고 앞으로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현대차 우선주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7,050원 배당을 줬고요. 올해 8,000원 이상 준다라고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분기 배당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3분기까지 해서 한 3,000원 정도 배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5,000원 가까운 배당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수익률로 따져도 지금 뭐 거의 한 4%대 이상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차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 그 내연기관차 가운데서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를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네. 뭐 전기차에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현대차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까지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주 굳이 하신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배당주들이 저희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배당주를 할 때 보면 이 그 카드사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카드가 작년에는 이제 2,500원 현금 배당을 했고 재작년에 2,3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격이 29,000원, 현재가 이제 한 31,000원 정도 되면 이제 이자로 따지면 약 8.7%, 9%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배당주들을 저는 이제 10월 달까지는 이제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예.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로 넘어가서 배당을 사는 것은 상당히 이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배당락이 8% 떨어진다면 배당 수익을 8%를 먹는 거지만 결국엔 주가가 8%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많이 공략하는 것이 11월 달 정도 돼서부터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이미 은행주들이나 증권주, 그리고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당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배당에 대한 골든 타임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고 만약에 배당주를 하실 거면 지금 미리 그런 은행주들이나 카드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로만 따진다면 약 8에서 9% 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일정이대로 어제 그 기업은행이 주가가 12,000원이었는데 배당금이 작년에 했던 것이 970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은행주들이 올해는 실적이 나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현재 수신이나 여신이 상당한 증가폭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실적이 증가하는 순이익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수준까지에 대한 배당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육주들도 배당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종목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교육주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몇 번 들어왔던 게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추이 자체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고를 때는 현재 업황상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흑자 기업을 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자인 기업은 배당을 갑작스럽게 안 하는 기업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올해 얼마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을 기반으로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주라든지 보험 또는 이제 카드사 이쪽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도 뭐 대출 부실이 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네네. 그렇지만 않는다면 은행주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급 준비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1금융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런 이제 지급 준비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거나 이제 적금을 할 때 한 번씩 튀는 금리를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바로 농협중앙회로 반드시 들어가셔가지고 저축중앙회입니까? 그 은행들에 대한 그 이자를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반드시 그 확인을 부실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율 데이터 이런 네, 거 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거 무슨 생각인 거예요? 지금 뭐 금리 인상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뭐 한국은행 스스로도 오늘 보니까 유가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근데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 와중에 뭐 금리 인하하자는 금통위원도 한 명 나온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정확히 생각이에요? 얘기하면 금리 인하도 그렇고 인상도 같이 열어놓자라는 이제 금통위원회 의견을 이제 이충재가 얘기를 했던 거고 네. 6명 중 5명은 여전히 이제 추가로 3.75%까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걸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열어둔 가운데 이번에 동결을 6번째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미국 연준도 계속해서 이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또 하나 이충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금리 상승이 이미 시장에 긴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지 여부는 우리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변수는 전쟁을 아까도 얘기했었고 전쟁에 따른 뭐 유가라든지 여러 매크로 경제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2% 물가 목표치를 도달하는데 8월 예상치보다 조금 더 길게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 연준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는 부동산 시장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이제 서울에는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에 특히 이제 제 고향은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쪽에는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피라고 하죠. 마피도 엄청 많이 마이너스 네, 프리미엄. 맞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이 주담대도 보면 우리가 과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담대가 지금 보면 한 2에서 3% 정도 나오다가 최근에는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한 5에서 6%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 버린다면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민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한국은행은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버린다면 사실 인상을 하려면 진작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미국과에 대한 금리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동결을 하지 않았나. 대신에 인하도 쉽게 하지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가계부채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네, 맞습니다. 많이 단행을 해서 지금은 많이 경제가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골든 타임으로 우린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서 살짝 좀 언급을 해봤지만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유독 더 처참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또 80만 원 선을 깨트렸고요. 지금 테슬라 어닝 쇼크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일단 테슬라 어닝 쇼크가 영향을 준 거는 맞고요. 이제 사실 테슬라가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가격 자체를 갖다가 뭐 30% 가까이를 지금 계속해서 낮췄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 판매 대수 자체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줄고 생산 대수는 이제 10% 정도 줄었다 해가지고 자동차 파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어려운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흔들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마 그 리튬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면서 공급가액 얘기가 나오면서 리튬주 앨범알 주가가 거의 한 8% 이상 빠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나 또 이제 그 양극재 같은 소재 쪽 그 직격탄을 맞을 거다라는 또 이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이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두들겨 맞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 중에 하나인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은 AMPC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네. 매출단을 보면은 실제로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꽤 많이 늘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준 게 아니라 그 증가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과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리튬 가격 하락이 좀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테슬라 순이익하고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밑돈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던데 이번이 이게 단순히 저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본다면 이제 테슬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른 말로 전기차에 대한 바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사실 이제 중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 부분 분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여전히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다른 여타 이제 현대 기아차도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이 테슬라가 전기차의 하나의 분류, 소분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테슬라를 전기차 전체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하회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매출액만을 본다면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네. 말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을 해줬고 여기에 따른 실적들이 과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에코프로라든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크게 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매출액은 늘었다는 거죠. 그것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파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후반기에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다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아무리 이제 전기차 세계 1위이긴 하지만 가격을 여기서 더 올리면 예전처럼 가격을 이렇게 고가격으로 해서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시장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했던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을 깎으면서 팔았으니까 마진이 줄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뭐 하루 정도 악재로 반영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크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 앞으로의 어떤 밸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머스크가 기존에 그 보여왔던 어떤 특유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네. 그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네. 말의 뉘앙스도 이 머스크답지 않게 네, 자신감이 확실히 결여돼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나 싶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테슬라의 미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나온다고 했다가 뭐 무산됐다가 연기됐다가 이제 드디어 연말에 나오긴 한다는데 지금 그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나와서 팔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현금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마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는 여전히 공정 과정에서 최적화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겠지만 트럭은 미국이 제일 큰 시장 갖고 있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잘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내놓기만 하면 잘 팔릴 물건이긴 한데 그만큼 못 만들고 있다는 어떤 내부의 딜레마를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히려 지금 어떤 전기차 가격 인하로 마진이 줄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사이버 트럭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스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분야의 천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 고금리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거죠. 네. 고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 가격적인 정책, 지금까지 인하를 꾸준히 해 왔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테슬라만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테슬라가 유독 빛이 났던 것은 주행거리가 뛰어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상향 평준화가 좀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점유율을 이루고 있던 기업들이 허투루 점유율을 이루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 부분 빠르게 이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인 위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런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구간에 좀 처했던 거 아닌가. 그것을 미리 이 머스크는 느끼고 있던 것이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이게 저가 정책을 쓰는 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됐을 텐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은 또 역대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기대감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네네. 현대차가 작년에 이제 3분기에 또 엔진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그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그 가이던스 수준이 될 것 같고 한 3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현대차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도 있지만은 사실 내연기관에서 보는 마진들이 상당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점을 일단 먼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왜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현대차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결국 지금 여전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압박은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대차가 지금 보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5%대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토로했던 것처럼 국채금리겠지만 물론 이제 자동차는 더 비싸게 하겠죠, 금리를.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지금 보여지거나 아니면 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현대차 역시도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김지민님께서 현대차는 그 중에서도 더 낮은 밸류를 받는 게 특히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 주가를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 보면 분명히 답답한 흐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늘 괜찮다고 하고 배당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도 괜찮고 근데 이제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네. GM, 포드 이런 그런 회사들과의 주가를 동등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기도 잘 버티죠. 네. GM, 포드, GM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대 3분의 1 토막, 포드도 거의 반 넘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그래요. 지금 테슬라 때문에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 면에서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죽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현대차, 기아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물론 투자자분들은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시겠지만 예.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를 얘기했다는 게 참 저도 되게 신선하게 한켠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어쨌든 자동차를 제 돈 주고 100%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파이낸셜 상품 써서 사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금리의 억눌림을 받는 이 모양대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현대 기아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대부분 다 성장주라고 판단을 하죠. 우리가 반도체 하면 또 성장주로 판단하지만 자동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 가치주의냐 성장주의냐.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장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OPM, 그 영업이익률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작년까지에 대한 OPM을 보면 현대차 끼케야 6%, 7%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2에서 3%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0,000원짜리에 대한 생산 단가 공장도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1,300원에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20에서 3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받았던 거고 네. 대신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마진폭이 그만큼 개선 안 됐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영업이익률이 최근에는 이제 10%대 근처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면 결국 EV 시장으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현대 기아차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 앞서서 시청자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평가 자체를 좀 박하게 받았겠지만 마진폭이 개선되면서는 다시 한 번 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자율주행 뭐 자동차 부품주 쪽도 사실은 이제 테슬라 실적을 그동안 좀 주목해서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뭔가 좀 변화,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올해 현대오토앱에서 얘기했던 것이 3가지 모델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탑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한 대도 탑재가 못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여전히 그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칩이 지금은 99% 외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는데 저는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뭐 현대오토웨이버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와에 대한 거래 관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먼저 나와줘야지만 국내에서 이 자율주행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10분, 12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이번 주말부터 간다고 그래요. 경제사절단 규모가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뭐 대기업 총수들도 가고 중견기업 CEO들도 많이 가고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의미 있죠. 일단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보면 면면을 본다면은 뭔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 동안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지금 그 동안도 이제 보면은 가시적인 어떤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장의 어떤 전체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닐 것 같고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산업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뭐 건설, 스마트시티, 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 첨단 제조, ICT, 바이오 이렇게 꾸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협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미리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사우디가 보면 이제 순위파의 맹주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뭐랄까 이제 외교 사절단에 대한 부분 자체를 100% 이제 환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여건은 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뭔가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이제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내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일부라고 보거든요.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안에 보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너무 과대 해석해가지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하되 이것이 또 더 좋은 낭보가 들리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때 이제 양국 관계가 이제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양국의 이제 국교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실제 양국의 실무협 상단에서 경제 협력에 대한 그 논의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답방 차원에서 이번에 가는 거니까 무언가 성과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상징적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선 회장 뭐 재계선 뭐 1, 2위 수장들이 이제 같이 대통령과 같이 그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건설 인프라,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방산까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방대하게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물들로 나오는 게 이번 방안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만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굳이 한 개 업종을 좀 뽑는다면 네. 저는 이제 수소. 수소요. 네, 이 수소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석유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 그레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협력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밖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TSMC의 3분기 실적이 장중에 막판에 나왔습니다. 예상을 웃돌았다. 매출이 뭐 1년 전보다 10%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은 뭐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거고요. AI 반도체 수요하고 아이폰 15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뭐 좋은 의미인가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TSMC 실적 개선의 상당폭은 그 환율 효과입니다. 네. 그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폰 수혜를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폰 부품 관련된 이제 주식들 주가를 보면은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3분기에 원래 많이 나와야 되는데 3분기에는 이번에 숫자가 거의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훨씬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애플 관련돼 있는 회사들 그쪽까지 똑같이 그 훈풍이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지 않나 일단은 당장에 지금 보이는 숫자도 그렇지만은 4분기 역시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라든지 중국 내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전만은 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를 TSMC 숫자에다 맞추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가 그 AI 반도체 대중 반도체 규제 요 이슈 때문에 좀 급락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AI 반도체 우리도 뭐 하이닉스 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이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여타의 이제 팹리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커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함께 커진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 자체는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오히려 AI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AI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 포인트도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해상운임을 뜻하는 BDI 건화물 지수 있잖아요. 해상운임 관련된 지수. 어제 기준으로 2,100을 찍었더라고요, 이사님. 그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전쟁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뭐 해운주 오르곤 있는데 이게 운임 지수도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운임 지수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수출 물동량 증가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기저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네. 그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동 분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발생이 된 거다 보니까 조금 영향 자체가 좀 제한되는 어떤 그림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는 쪽보다는 약간 좀 위축되는 분위기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그 교역 자체가 느는 그 속도도 좀 완만해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기 만약에 해운 업종을 보신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카카오는 52주 신저가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드려서 죄송한데 궁금한 게 오늘 많았어요. 투자 쪽을 담당하는 경영진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요즘에 너무 두드려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카카오 지금 4만 원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카카오가 계속해서 몸통을 잘라가지고 상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밸류 자체를 스스로 지금 그 지주회사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의 밸류를 자기 스스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카카오 쪽에 대해서는 그 큰 기대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있잖아요. 네. 그 이사님이 항상 좀 강조하셨던 유한양행 요즘에 좀 많이 부진해서 유한양행은 어저께 임상 그 초록이 어제 좀 하루 먼저 발표가 났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게 이제 그 무진행 생존 기간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30개월이면 타그리소하고 화학약품을 갖다 병용 투여했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보통 이제 한 20 부작용이 많은데 한 26개월, 7개월 했었기 때문에 30개월이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1차 치료제가 되고 그러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5빌리언 이상 되는 어떤 마켓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대치를 훨씬 못하는 이제 20개월 때 중반 한 23.7개월 이게 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타그리스 자체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시장 장악하는 게 과연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노이즈들이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부작용이 타그리스보다는 좀 많은 걸로 일단 지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승인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쪽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특히 어제 보면은 기관이 70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이게 최근 동향인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일단 끝장을 보듯이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뿐만 아니라 멀쩡하던 주식들도 갑자기 급락이 나올 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과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은 아마 12월 3일인가로 저는 기억을 알고 있는데 들은 게 그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가 다 오픈되는 게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그 반등을 하거나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나왔던 글로벌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 하나는 좋았고 하나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넷플릭스와 테슬라인데요. 평론가님 다음 주가 이제 본 게임이 될 것 같아요. MS,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계속 글로벌 빅테크들 실적이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빅테크들의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사업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뭐 MS 같은 경우는 오피스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탄탄한 실적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가 관건이 되겠죠. 특히 이제 뭐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비즈니스 부분으로 이제 그 새로 신규 서비스들을 내놓고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실적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빅테크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짧게 한 30초로 풀어주십시오. 네, 지금은 조그만 호재라도 터진다면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구간들이니까 네.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오늘 미디어 컨텐츠도 결국 넷플릭스에 대한 효과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끌 매수 신중해라.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오늘 또 이런 경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뭐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걸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수행하라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